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방금 동네 한 바퀴를 뛰고 들어와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써요. 제가 얼마 전부터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지만 무엇보다 생각 정리하기에 참 좋더라고요. 저는 주부이지만 집안일 할 때보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 옛날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좋은 신랑 만나 일찍 시집 가는 게 최고다 했던 시절의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역시 옛날 분이셨기에 하고 싶은 만큼 공부하는 것도 다 돈이야. 일찌감치 취직해서 돈 벌 생각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는 나름 가장 역할에 충실하셨고 가족들에게 함부로 하는 분은 아니셨지만 저희 집이 워낙 가난했고 할머니가 오래 아프셔서 생계가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할머니 돌봐야 했기에 일을 할 수 없었고 아버지 혼자 6 식구를 책임지셔야 했죠. 중고등학교 시절 시험 공부하려고 늦게까지 불 켜놓고 있으면 공부 좀 그만하라고 짜증도 많이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내심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수능 시험 날 엄마가 아버지 몰래 도시락을 챙겨주며 해주신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험 재밌게 보고 와. 잘 봐도 되고 못 봐도 되고 그냥 아주 신나게 재밌게 잘 놀다 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시험 보러 가는 게 저에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엄마는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 엄마 말대로 아주 재밌게 시험을 봤고요. 시험 성적도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에 들어갈 만큼요. 담임 선생님은 제가 당연히 스카이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보다 많이 낮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왜냐면 4년 장학금을 받아야 했거든요. 제가 대학 가는 게 못마땅했던 아버지였지만 사정을 들으시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가족들 몰래 엄청 우셨대요. 제가 너무 기특했고 너무너무 미안했다면서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입학금, 그게 제가 부모님께 받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 하면서 짬짬이 저축도 하고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대학 2학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흔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군대 다녀오는 것도 기다려주고 7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을만하다며 좋아해 주셨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그에게 형이 한 명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은 늘 형 자랑을 했는데요. 형이 서울대를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1등만 했고 모르는 거 형한테 물으면 뭐든지 척척 가르쳐줬다. 자기는 형만큼 공부를 잘하지 못해 늘 꾸중 들으며 자랐고 그래서 부모님이 형을 편애하셨지만 그래도 형이 자랑스럽다고요. 대학 졸업 후 석사까지 마친 형은 취업 대신 선배들과 벤처 창업을 준비 중이라 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어쩐 일인지 저보다 남편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워낙 순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인생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기에 긴장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몰랐다. 둘이 7년이나 만난 거. 며칠 전에 처음 얘기 들었어. 왜 그랬을까? 7년이나 만나면서 왜 내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어머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가 그래, 워낙 말 수 없는 사람이고 미리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유난 떠느니 본인 스스로 결정 내린 후에 얘기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분명 결혼 찬성 못한다고 했는데 기어코 이렇게 집까지 데려왔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누군가의 며느리로 당연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긴 해요.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던 것도 아니지만 이유는 궁금했어요. 왜 반대하시는지. 일단은 형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얘기를 했는데도 극구 이렇게 고집을 부리네. 솔직히 내 입장에서 반대할 만도 하지. 안 그래? 듣고 보니 그럴 법한 말씀이었습니다. 워낙 귀하게 여기시는 큰아들이 이제 막 공부를 마쳤고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려는 시기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아들이 먼저 결혼한다고 나오니 반대하실 만했죠. 그래서 그날은 차 한 잔만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버님도 집에 계셨는데 방에서 주무시느라 아예 나와보지도 않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반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나를 인사시켰을까? 형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거든. 대체 진짜 이유는 뭐냐 물었죠. 하지만 끝까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형이 시작하려던 사업은 잘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엎어져서 모두 백지화 돼버렸대요. 그래서 결국 취업을 알아보는 중이고 스펙이 좋으니 어디든 들어가긴 할 것 같다더군요. 어쨌든 저희 둘은 하염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취업하고 결혼을 해야 저희도 맘 편히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 아니 당시 남자친구의 행동이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희가 한두 해 사귄 게 아니어서 이미 갈 때까지 간 사이였지만 그래도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말자 약속했는데 늘 조심하던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자주 들이대더니 결국 저는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다시 인사드리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하다 이런 방법을 써? 내가 얘는 싫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형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제가 싫었던 거예요. 우리 집 가장 흠이 이놈 대학이야. 큰 놈은 보란듯 서울대 가는데 착한 놈은 한참 모자란 대학에 나가고 그래서 며느리라도 서울대 나온 여자들이어야 내 성에 차겠다 했는데 어디 급도 안 되는 학교 나온 여자를 데리고 와. 그때 저는 한참 입덧 중이었고 또 아버님 얘기에 어이가 벙벙해져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나는 공부 못한 게 맞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충분히 서울대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장학금 받기 위해서 못 간 거다. 숨을 몰아쉬고 열을 올리며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학금 받은 건 누가 알아주냐? 밖에 나가봐.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라고 묻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어딨어? 어쨌거나 학교 이름이 간판인 거야. 장학금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장, 그 자체가 간판이라고. 누가 아니래요. 기가 막혀서 진짜. 어디 겁도 없이 애부터 만들어? 결혼하든 말든 니들 맘대로 하고 더 이상 우리 집에 흠집 내지 말고 니들 멋대로 살림 차리든 말든 알아서 해. 결혼 허락? 이게 허락받는 태도야? 일방적 통보지. 그야말로 배워먹지 못한 짓거리다 정말. 저는 그날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한바탕 토를 했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아니면 시댁에서 받은 모욕 때문인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현기증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울고 있던 남편의 얼굴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대요. 남편은 괜찮은데 호된 시댁을 만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남편은 개차반인데 좋은 시댁을 만나는 게 나은지 둘 다 살아볼 수 없기에 알 순 없지만 저는 분명 전자입니다. 제 남편은 꽤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며 솔직히 털어놓기를 처음부터 시부모님은 제 학교를 걸고 넘어지셨대요. 남편 입장에선 자기가 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 어이없으면서도 저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렇다고 헤어지고 싶진 않았기에 아이부터 만들자 결심했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러 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상견례도 없었고요. 시댁 지원도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가와 영 끊고 살아도 된다 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었기에 청첩장 나와서 전해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부모님께 전달할 테니 저는 안 와도 된다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찾아뵀는데요. 기어이 하는구나. 기어이 해.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아들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소문도 못 내겠다. 명색이 우리 집은 개혼인데 이게 뭐니 이게.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 임신했는데 몸 상태는 어떠냐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으셨고요. 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보고 하신다는 말이 네가 참 건강한 편인가 보다. 남들은 걸핏하면 유산도 잘 되던데 회사까지 다니면서 애를 잘도 품고 있다. 하긴 어쩌면 너한테는 목숨줄보다 중요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혹시라도 뱃속 아이가 어머님 말을 들을까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남편 역시 기가 막힌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를 데리고 나오더군요. 예상했지만 어머님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아팠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결혼 강행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도 봤습니다. 저희 친척 언니는 남자가 신부가 되려다 언니를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는데 시댁에서 사탄 마귀를 만났다며 난리가 났었죠. 결국 언니네 가족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래도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형은 오지 않았어요. 형은 그 무렵 막 취업을 한 상태였는데 네 형은 어제 출장 다녀와서 피곤해하길래 오지 말라고 했다. 뭐 대단한 결혼식도 아니고. 신혼집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저와 남편이 각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방 2개짜리 빌라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이 태어났죠. 시댁이 워낙 딸이 귀한 집이라 시아버지는 제 딸을 엄청 예뻐라 하셨고 저도 딸 덕에 그나마 며느리 대접, 아니 며느리 취급을 조금 받긴 했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매번 화살이 꽂히는 듯한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아, 애들이 원래 당근 안 좋아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당근을 잘 먹냐? 고기를 잘 먹어야지. 그래야 머리 좋고 공부를 잘하지. 될 수 있으면 고기 많이 먹여라. 그래야 나중에 좋은 학교 가지. 지 엄마 닮아서 금낮은 대학 가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 할 때마다 남편이 방어에 나서긴 했습니다. 고기 잘 먹는다고 공부 잘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리고 엄마, 저 사람 머리 나빠서 그 학교 간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저보다 훨씬 공부 잘했다니까요. 누가 뭐래? 그 찬란 장학금 때문에 그랬다며. 솔직히 좋은 학벌 따는 데는 그 집안 능력도 다 포함되는 거야. 아무튼 우리 손녀는 장학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돈 몇 푼으로 궁상 떨게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있던 없던 아무렇지 않게 막 하셨죠. 벌써 가게? 아, 이따 네 형 들어오는 거 보고 가라. 공부 잘한 큰아빠 얼굴 봐야 그 기를 물려봤지. 아유, 됐어. 그냥 가.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괜히 애 안겨주고 웃어줘라, 예뻐해줘라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안 그래도 고생인데. 얼른 가, 얼른.
결혼하고 3년이 다 되도록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형이 기껏 들어간 회사를 8개월 다니고 그만뒀다더군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겠다며 미국으로 갔대요. 하지만 얼마 후 다시 돌아왔답니다. 회사를 왜 그만뒀는지, 미국까지 갔는데 왜 다시 돌아왔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남편도 말을 아끼는 것 같았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아주버님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어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설날이 찾아와 시댁을 찾았고 그때 아주버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시댁이 차례 지내는 집은 아니었기에 명절 쇠기가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가지 음식 장만하고 또 세배도 드려야 했기에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날 당일 일찍 가서 음식 장만하고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시부모님께 세배를 드렸는데요. 그네 나오라고 해. 조카 세배는 받아야지. 됐어요. 그냥 자기 냅둬.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하다 잠든 것 같은데. 또 뭘 준비하길래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건지는 몰랐지만 점심 먹을 때 부스스 일어나 나온 아주버님의 모습은 그냥 동네 백수였습니다. 하긴 학벌과 외모는 비례하는 게 아니니까요. 감히 눈 마주치기도 어려워서 저는 계속 주방에만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저희 딸에게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요. 게다가 딸이 아장아장 기어 아주버님한테 다가가기라도 하면 안 돼, 하지마. 큰아빠 괴롭히지 마. 그 어린 게 큰아빠한테 가서 뭘 어쩐다고 괴롭히지 말라는 말까지 하시는지 하여간 참 대단한 큰아들이다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 얘기가 불편했던지 딸을 자기 무릎에 앉혀서 놀아주더라고요.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의 그 상전 노릇이 제 남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 무렵 저는 둘째를 낳았고 당시 남편은 게임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 능력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승진도 빨랐고 쏠쏠하게 보너스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가깝게 지내던 협력사 직원과 의기투합해 창업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돈이었죠. 물론 투자를 받아 창업하는 거라 큰돈이 필요하진 않았는데 부수적으로 2천만 원 급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이제 막 두 아이의 아빠가 됐고 그 못지않게 일도 잘 풀려서 자신감이 많이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부모님께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는지 시댁에 손을 벌리겠다길래 그런 말씀 잘 들여봐라 하고 보내려 했는데요. 남편이 아버지가 손주들 보고 싶어 하신다며 다 같이 가자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정말 가기 싫었어요. 분명 안 좋은 소리 오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외로 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주셨음에도 저희 나름대로 아이들 낳아 키우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셨나 봐요. 하지만 전 끝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반대하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나서시더라고요. 창업을 한다고? 야, 건방 떨지 말고 그냥 월급 주던데 착실히 다녀. 개나 소나 다 창업한다니까 쉬운 일 같지? 그리고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침묵하고 있던 어머님마저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자 갑자기 신이 나서는 그치? 위험한 거지? 네 형도 창업하려다 엎어졌잖아. 투자 그거는 뭐 아무나 받니? 네 형도 못 받는데 언감생심 어떻게 네가 투자를 받아? 이미 받았다. 전혀 문제없이 진행 중이고 사무실 임대랑 직원들까지 모두 세팅됐다. 이렇게 구구절절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말도 안 돼. 야, 어떤 미친놈이 니네 같은 애들한테 투자를 하냐?
그리고 설령 투자했다 치자. 그게 진짜 투자인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다 뒤통수 맞는 일 흔해. 그쪽 업계 호황인 건 알겠는데 원래 사기꾼들은 호황 업종에 드글드글 끓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관둬. 괜히 아버지 돈 갖다가 허공에 날리지 말고. 아주버님의 말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답답하고 분통이 터져 못 견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워 서둘러 아이들과 남편을 데리고 나오려는데 제가 그래도 머리는 똑똑한 앤데 어쩌다 수능 때 삐끗하는 바람에 학벌이 저 모양이지만 그래도 똑똑한 여자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거다. 스카이 나오고 집안 좋은 여자 만났으면 딴 생각 안 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했을 텐데. 아유, 속상해. 똑똑하긴 뭐가 똑똑해. 똑똑했으면 학벌 딸리는 여자 만났겠어? 치무덤 지가 판 거지 뭐. 못 들은 척 하려고 했어요. 분명 독 한 마리 날라올 거라 예상했기에 그냥 귀를 막는 게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참지 못하더라고요. 무덤이라니, 그러는 형은 무덤 근처라도 가봤냐? 학벌 좋으면 뭐하냐? 서울대 나오면 뭐하냐? 집에서 놀고 먹고 있지 않냐? 나이가 몇인데 여태 백수냐? 돈을 벌던지 연애라도 하던지 해라. 나중에 어디 얼마나 대단한 여자 데려오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남편이 시댁에서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형한테 밀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컸다고 했거든요. 아무튼 시댁에 계속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남편 옷을 끌어당겨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머님의 화살은 끝까지 저를 쏴대더군요. 어머, 수준 낮은 애랑 살더니 쟤 사나워진 것 좀 봐. 네 남편 적당히 잡어. 너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 뒤숭숭해진 거 알기나 하니? 참 이상한 게요. 언제부턴가 시부모님이 저를 향해 모진 말을 쏟아내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남편이 더 발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남편을 위로하곤 했죠. 다시 말해 저는 그런 소리에 단련이 될 대로 됐는데 남편은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됐어요. 일단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을 거고 본인도 형 못지않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테니까요. 참고로 돈 2천은 간단히 해결이 됐습니다. 제 동생이 흔쾌히 빌려주었고 석 달 후 깔끔하게 갚았거든요. 남편 사무실 오픈하던 날도 그리고 1년 반 뒤 사무실을 확장하던 날도 시댁에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의 막내 동생이었는데 이제 70도 안 된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러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두 분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쌩쌩하던 사람이 이게 무슨 변이냐, 얘기 나누시는 도중 뜬금없이 제게 말을 거시더군요. 너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물론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서 다 미신인 거 아는데 솔직히 난 너 들어오고 난 후부터 불안불안하다. 너 시집 온 다음부터 네 아버지 혈압 확 올라갔고 니네 아주버님도 사업 얘기 잘 되다가 너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다음부터 확 꼬꾸라졌거든. 아무리 미신이라지만 너무 이상하지 않니? 늘 그랬듯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고모 돌아가신 것도 이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결혼한다고 알리지도 않아서 이 사람 고모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마다 몰고 다니는 기가 있어. 정작 자기는 멀쩡한데 여기저기 우한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그게 바로 저라는 뜻인 거죠.
근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게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억지가 귀엽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날 고모님 장례식장에서 처음 뵙는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얘기하던 중에 사촌 누나가 남편의 사업에 대해 물었고 최근 사무실 확장을 했고 아직까진 무리 없이 잘 진행 중이라고 말했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촌 누나가 어머님께 외숙모는 좋으시겠다. 작은 아들 사업 잘 돼서 얼마나 좋으냐 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야. 학고방에 컴퓨터 몇 대 두고 일하는 거. 동네에서 PC방을 해도 그보다는 낫겠다. 아무튼 제가 너무 설치니까 똑똑한 지영이 길을 못 펴고 있잖아. 여자를 데려와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애를 데려와선 괜히 집안 분위기만 어수선하게 만들고 어디 가서 굿이라도 하든가 해야겠어.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깎아내리고 오로지 큰아들만 우쭈쭈 할 뿐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시부모님 두 분의 대화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누구네 아들 이번에 대학 갔다는데 얘기 들어보니 어디 분교라더라. 그런데 나와서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 또 누구네 애는 삼수해서 연대 치대에 갔다더라. 우리 아들은 한 번에 척 서울대에 붙었는데 삼수까지 해서 연대 치대 들어간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이냐. 기왕 갈 거 서울대 치대 나와야 명함이라도 내밀지. 아주 한심해 죽겠다. 입만 열면 서울대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난번 2천은 어디서 구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처제한테 빌렸다고 했더니 니네 처제는 어느 학교 나왔냐? 거기 나와서 밥벌이는 제대로 하냐? 그런 데는 학교도 아니다 등등 느닷없이 제 동생까지 싸잡아 욕하길래 저도 그건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보시기엔 학교도 아닌데 나왔지만 연봉은 저보다 훨씬 높고 여기저기 스카웃 해가려고 한다. 누구보다도 실력 좋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제 동생은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봤자 동네 학원 수준이겠지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애가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야말로 나라꼴 말이 아니다. 말이 아니야. 불안불안했어요. 옆에서 운전하는 남편 표정을 보니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이제 단련이 됐는지 데시벨을 낮춰 조분조분 말하더군요. 그러게요. 엄마 나라꼴이 말이 아니긴 하죠. 돈 한 푼 안 벌고 집구석에서 밥만 축내는 형은 그 잘난 서울대 나왔다고 마흔 다 되도록 상전 취급받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열심히 사는 처갓집 식구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욕이나 먹고 세상에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그래도 처제는 우리한테 돈 빌려줄 능력이라도 되는지. 형은 돈 한 푼 없잖아. 나는 형이 우리 애들 과자 한 번 사주는 걸 못 봤네. 큰아빠라며. 그냥 큰아빠도 아닌 서울대 나온 똑똑한 큰아빠라며. 서울대 나왔으니까 조카 무시해도 괜찮은 거지? 그치? 그제서야 어머님의 입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 역시 뭔가 느끼셨던지 아무 말 못하셨죠. 실제로 그 무렵 아주버님은 그 어떤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취직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았고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본 모습은 대체 뭐라는지 방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더라고요. 더불어 집안 행사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댁 경조사 땐 늘 남편과 제가 참석했고 그때마다 친척들이 아주버님 근황을 물으면 대충 애둘러 말해야 했어요. 사업 구상 중이다, 몸이 안 좋아 쉬는 중이다 등등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늦게 집에 온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속상해하길래 왜 그러냐 물었는데 방금 경찰서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경찰서? 무슨 사고라도 친 거냐 물었더니 형 때문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 잘난 형 때문에요. 그날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전화가 와서 아는 변호사 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형이 이웃 사람에게 신고를 당했다. 서둘러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다며 큰일 났다 하시더래요. 알고 보니 아파트 건너편 동에 사는 여자가 형을 신고했는데 형이 밤마다 망원경으로 자기 집을 훔쳐본다고 했고 실제로 형 방에서 망원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론 형은 절대 아니다. 망원경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했지만 형의 핸드폰에서 그 여자를 찍은 사진이 나왔다네요. 그야말로 딱 걸린 거죠. 결국 남편이 경찰서까지 달려가 이웃집 여자와 가까스로 합의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뭐 하나 했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어머니는 경찰들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런 추잡한 짓 하는 거 봤냐? 이웃집 여자가 미친 게 분명하다 하셨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서울대 타령꾼인 양반인 거죠. 동생이 나서서 일을 해결해주고 합의금마저 부모님이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형은 고맙다는 한마디 안 하더래요. 그나마 어머니가 남편을 붙잡고 네 형이 공부만 하느라 여자 만나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 호기심이 생겨 사진 몇 장 찍은 것뿐이다. 분명 이웃집 여자가 네 형 꼬시려고 일부러 벗고 설쳤을 거다. 지가 어디 가서 서울대 나온 남자한테 관심이나 받아보겠냐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가 형 서울대 나온 걸 어떻게 알겠냐 했더니 아마 그쪽에서 먼저 네 형 방을 훔쳐봤을 거다. 책상에 꽂혀있는 책들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게 티나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길 네가 맨날 네 섹시 데리고 와서 낄낄대고 그러니까 네 형이 더 외로웠을 거 아니야. 배운 여자 데리고 왔으면 그나마 조신하기라도 했을 텐데 수준 안 되는 애 데리고 와서 꼭 그래야겠어? 앞으로 네 댁 조심하라고 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제 탓이었던 거죠. 솔직히 저 시댁에 가면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겐 죽어도 안 빌려주시던 2천을 큰아들 합의금으로 홀랑 날리셨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은 시댁에서 조금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 시부모님이 남편을 인정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말이 좋아 인정이지 슬그머니 이것저것 의지를 하시더라고요. 전 같으면 뭐든 아주버님과 상의했을 텐데 그 후론 항상 남편에게 물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를 위해주는 척도 하셨어요. 물론 큰아들에 대한 우쭈쭈는 멈추지 않았지만요. 아니 내는 애들 공부에 신경을 쓰는 거냐? 지금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다져놔야 고3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와서 형한테 공부하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 해라. 아 똑똑한 큰아빠도 따 뭐하냐?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나이 40 넘도록 사람 노릇 못하고 부모 밥 얻어먹고 살면서 이웃집 여자 사진이나 찍는 사람한테 대체 뭘 배우라는 건지. 참고로 그 일이 있고 저는 제 딸이 아주버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었어요. 물론 저부터도 아주버님을 대면하는 게 괜히 소름 끼쳤고요. 시부모님이야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지만 제 입장에선 볼품없기 짝이 없는 후진 인간이었거든요. 저렇게 살 거면 서울대 안 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사고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작에 불과했죠. 저희 시아버님은 젊어서 공무원이셨기에 퇴직 후 연금을 받아 생활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두 내외분까지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연금으로는 조금 빠듯하고 그나마 상가를 하나 갖고 계셔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나름 여유 있게 사셨어요. 또 저희가 간간히 용돈도 드렸고요. 아주버님 합의금이 2천이었는데
아버님이 여윳돈으로 5천 정도 현찰을 갖고 계셨고 합의금을 뺀 나머지 3천도 그 무렵 아주버님에게 다 줬다고 합니다. 집에서 몇 년째 놀고 있는 아들이 안쓰럽고 사고치고 기죽어 있는 아들 기살려주고 싶어서 주식이라도 해봐라 하는 명목으로 주셨대요. 어쩜 우리는 한 푼도 안 주셨으면서 아주버님한테만 그 큰 돈을 줄 수 있냐라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3천이 몇 달 사이에 430이 됐다고 합니다. 우선 주식으로 가볍게 1,700 손해보고 그 와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800을 날렸다네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역시나 그마저도 영웅 스토리로 만드셨습니다. 주식으로 1,700 손해본 거는 손해라고 할 수도 없어. 몇 억씩 날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요즘 워낙 사기꾼들이 똑똑해져서 판검사들도 다 속는다더라.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무슨 수로 피하냐 그걸? 좀 있어봐라.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그 돈 2배, 3배 벌 거야. 제가 어떤 앤데. 어머니의 정신승리는 가히 존경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의 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의 사업이 잘 돼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여전했어요. 가끔 들를 때마다 아주버님은 항상 집에 있었고 시부모님은 하루하루 늙어가셨죠. 물론 큰아들 사랑은 늘 한결같았고요. 남편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에도 그게 다 형을 잘 둬서 그런다. 어려서부터 똑똑한 형 보면서 배운 게 많아서 그렇다 말씀하시고 또 어떤 날에는 애당초 우리 애들이 성공할 팔자를 타고났는데 원래는 형이 잘 됐어야 되는 건데 어쩌다 동생한테 넘어간 거다. 어려서부터 형만 칭찬받고 형만 사랑받고 자란 게 미안해서 형이 일부러 동생한테 그 운을 넘겨준 거다 등등등 묻지도 않은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으시는 어머님이 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동짓날이라 아버님 좋아하시는 팥죽을 사들고 시댁에 들렀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잔뜩 예민해져 계시더라고요. 팥죽을 그릇에 담아 내드리고 아주버님도 드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됐다. 되도록 조용히 해라. 큰애 심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심기가 불편할까 싶었는데 제가 오기 몇 시간 전 세 분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 대학 동기가 TV에 나오더래요. 성공한 젊은 기업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고 100억대 매출 신화 어쩌고 저쩌고 대학 다닐 때 둘이 엄청 절친이었고 그 사람이 시댁에 종종 놀러 오기도 했었대요. 결론적으로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 자기는 저러고 있으니 심기가 불편하다 못해 속이 쓰렸겠죠. 어쨌든 시댁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서 저는 팥죽만 내드리고 바로 집에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형, 나도 잘 알지. 둘이 절친 중에 절친이었거든. 그러다 둘이 동시에 한 여자를 좋아했는데 그 형이 먼저 고백하고 사귀면서 사이가 약간 멀어졌고 무엇보다 그 형은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는데 우리 형은 대학원에 갔잖아. 형 석사 따고 그 형이 자기랑 같이 사업하자고 찾아왔는데 형이 싫다고 거절하면서 그때 둘이 완전 틀어졌을걸. 형도 참 그때 그냥 같이 사업했으면 얼마나 좋아. 하여간 그놈의 자존심.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할 무렵 아주버님이 하려던 사업이 그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선배에게 붙어 시작하려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사업이 엎어지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아주버님은 나름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몇 달 만에 관두고
곧바로 스펙을 더 쌓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으로 갔는데 그쪽 생활에도 적응 못하고 우울증 증세까지 생기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던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그 형이 우리 형한테 열등감 많이 느꼈을 거야. 자기는 집이 가난해서 알바하면서 학비버로 공부했는데 형은 아니었잖아. 방학 때 형이 배낭여행 가고 그럴 때 그 형은 과외 몇 항씩 뛰고 그랬거든. 모르긴 몰라도 형도 분명 그 형한테 우월감 같은 거 느꼈을 거야. 반대로 그 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형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 그래서 같이 좋아했던 여자한테 먼저 고백해 사귄 거고. 사실 누구나 어릴 때 친구가 나보다 잘 돼 있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게다가 아주버님처럼 아쉬운 거 없이 언제나 내가 최고다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나보다 못했던 친구가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돼 있으니 그 속이 어떨지 감히 짐작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님이 저희를 호출하셨습니다.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솔직히 너희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다.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둘 다 아이들 잘 키우고 알아서 집도 장만하고 내가 밖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었어요. 고작 이런 칭찬하려고 저희를 부른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엄마는 너희들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다 싶어서 불렀다. 망원동에 있는 상가 그거 팔아서 네 형 주기로 했다. 언제까지 저러고 살 수는 없지 않냐. 더 늦기 전에 꿈을 이뤄야지. 니들도 알다시피 네 형이 저러고 있을 애는 아니잖냐. 뭐든 해내고도 남을 놈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이해 좀 해다오. 남편의 속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아버님 상가를 탐내긴 했어요. 어차피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아주버님한테 갈 게 뻔하니 상가는 우리 주시겠지 했는데 그걸 아주버님께 줘버린다니 이제 우리가 받을 건 하나도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었습니다. 어쩌겠어요. 금쪽 같은 큰아들에게 주겠다는데. 마침 네 형 동창 중 한 명이 미국 살다 왔는데 여기서 사업 시작할 거라고. 네 형 보고 같이 하자고 한단다. 미국에서 돈을 엄청 벌었대. 그만큼 수완이 좋은 거지. 니네도 생각해봐라. 솔직히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네 형한테 같이 하자고 하겠어? 그만큼 믿을만하고 능력이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 사람이 보기에도 네 형이 저렇게 있는 게 아까웠던 거지. 너 그동안 형 한심하다고 생각했지? 봐라 이제. 너 못지않게 잘할 거야. 제가 어떤 앤데. 남편은 두 분의 얘기를 한참 듣기만 할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두어 번 쉬더니 그렇게 하세요. 저희 괜찮아요. 굳이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실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반응은 분명 체념이었습니다. 거 봐요. 굳이 얘네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남도 아니고 지형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그러려니 해야지. 굳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할 필요 뭐 있어? 괜히 왔다 갔다 피곤하게 만들고. 야, 니들 그만 집에 가라. 집에 가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산 정이 뭔지, 부부라는 게 뭔지 남편이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었어요. 짠했겠죠. 형도 부모님도. 아들 친구는 잘 나가는 사업가가 됐는데 내 아들만 저러고 있으니 말도 못하게 속상하셨을 거고, 형 역시 죽고 싶을 만큼 괴롭던 차에 느닷없이 번듯한 사업 제안을 받았으니 어떻게든 잡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이건 기회다 싶어 몸을 팔아서라도 도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진 게 없으니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도 차마 거절 못하고 자신의 노후를 선뜻 내주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불안했을 거예요. 사회생활이라고는 꼴랑 몇 달 사회생활한 게 전부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를 텐데, 저러다 아버지 돈 홀랑 날리면 어쩌나. 그 옛날 아버지한테 돈 2천 빌리러 갔을 때 형의 말 한마디로 가차없이 거절하셨던 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말려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 후로 딱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아버님 상갑한 돈 4억 7천을 다 날린 게요. 까불지 말고 관둬. 괜히 아버지 돈 허공에 날리지 말고. 라고 했던 사람이 본인의 말 그대로 아버지 돈을 허공에 다 날렸습니다. 아주버님 이외에 3명이 더 당했다더군요. 다행히 그 사기꾼은 잡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갈 거라고 했지만 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7개월 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서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세게 오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세상을 뜨셨어요. 쓰러지기 전 시댁에 갈 때마다 예전과 다르게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아주버님 근황을 물으면 잘 되고 있단다.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잘 될 거다 하셨는데 그 바람이 허공에 날아가자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아주버님 지인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찾아올 사람이 없던 거죠. 그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살아서 그 누구의 경조사도 참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잘난 서울대 동창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을 마치고 시댁에 모였을 때 가실 때 돼서 돌아가신 거니까 그 누구도 탓하지 마라. 어머님은 아마도 저희가 아주버님을 탓할까봐 우려되는 마음에 하신 말일 텐데 그동안 모든 걸 다 참고 있었던 남편이 그제서야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그 누구도 탓은 하지 않겠지만 나 앞으로 형 안 보고 살 거야. 남편의 말이 어머님 마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머님은 얼마 후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아주버님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아닌 저에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알아봤는데 나중에 니들이 소송을 걸면 이 집을 나눠야 된다더라. 네가 얘기 잘해서 절대 소송 같은 거 못하게 해. 니네는 집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 쟤는 아무것도 없어. 이 집마저 뺏기면 쟤는 앞으로 어떻게 사냐? 안 그래? 어련하시겠어요. 그저 밤낮으로 큰아들 걱정뿐이라 나중에 이 집 뺏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아마도 어머님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함께 사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면 남은 분 건강도 급격히 나빠진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큰아들 걱정까지 한몫하면서 결국 자리에 누우셨죠.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모셨는데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조차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집에 계시다는 사실이요. 아주버님이 안 계셨으면 꼼짝없이 제가 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마침 그 무렵 딸아이가 고3이었던지라 저는 수험생 엄마 노릇하느라 정신없이 예민하게 지냈거든요. 그래도 시댁엔 자주 들렀어요. 시댁에 가기 전 미리 전화를 걸어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느냐 물어보면 나는 됐고 어디 편육하는 데 있으면 들러서 사와라. 큰애가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 자리에 누워 계시면서도 늘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는 날엔 아주버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본인도 동생 볼 낯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 그동안 쌓였던 남편의 한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날이 찾아왔죠. 사실 제 딸이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중3 때부터 슬슬 딴청 피우고 놀기를 좋아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시댁에서는 분명 제 탓을 할 테고 무엇보다도 계속 저러다간 딸내미 인생 큰일 나겠다 싶어 생각해낸 방법이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였어요. 참고로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늘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지라 제가 뭐라든 잔소리 한 번 안 했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운동을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얼마든지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늦게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공부하는 맛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다행히 딸아이도 저에게 자극을 받아 공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고2 되자마자 그야말로 밥만 먹고 공부만 하면서 덕분에 체중도 쑥쑥 늘고 성적도 쑥쑥 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아버님이었어요. 첫손녀라고 엄청 예뻐하셨는데 그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면 평생에 하늘 푼 듯 말도 못하게 좋아하셨을 테니까요. 남편이 딸아이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리영은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못 갔냐 했던 평생의 서름이 해소되는 날이었고 입만 열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서울대 하셨던 분이라 남편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머니였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머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으나 언제나 그랬듯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걔가 누굴 닮아 서울대 들어갔겠니? 탄이 형 닮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도 전할 겸 이번 기회에 네 형하고 풀어라, 응? 글쎄요. 우리가 아주버님한테 고마워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애들 한 번도 안아준 적 없고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선물 한 번 사준 적 없고 하물며 웃으며 인사해준 적도 없는데 대체 뭘 고마워해야 할까요?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어머님께는 큰아들이 최고라는 진리는 절대 불변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어머님이 서울대 손녀 보고 싶다길래 다 같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버님도 얼굴을 내밀더군요. 남편은 자기 형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어머님 곁에 앉아 얘기를 나눴는데 엄마, 우리 딸 졸업하고 시집 가는 것까지 볼 거지? 서울대 사위까지 볼 거니까 그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돼. 어머님은 알겠다, 꼭 그러겠다 하시면서 제 딸에게 큰아빠한테 인사드렸냐, 서울대 피 물려줘서 감사하다고 해라 하시더군요. 남편이 그 말을 그냥 듣고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이, 또 이러시네. 형이 물려주긴 뭘 물려줘. 솔직히 딸내미 공부시키려고 애엄마가 옆에서 같이 공부한 덕이야. 엄마 그거 모르지? 엄마 며느리 조금 있으면 박사 돼. 큰아들은 석사로 끝났는데 며느리는 박사 된다고. 엄마가 그렇게 구박했던 며느리가요. 그때 옆에 있던 아주버님이 한마디 하더군요. 그 학교 박사 타이틀 누가 알아주냐? 등록금만 내면 개나 소나 다 따는 거. 아하, 나를 잘못 잡았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서울대 간 손녀딸 얼굴 보는 날이었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노릇 하는 날이었는데 그 대단한 날 결국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싸움은 아니었고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자기 형에게 평생의 서름을 담아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낸 날이 됐습니다. 언제쯤 형다워질래? 언제쯤 장남다워질래? 언제쯤 제대로 큰아빠 노릇할래? 형은 그 잘난 서울대 나온 걸로 아들 노릇 다 했다 생각하지? 학교 졸업하고 20년 넘도록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으면서 평생 엄마 밥 먹고 사고 친 거 아버지가 다 막아주고 아버지 평생 모은 돈 사기꾼 입에 다 쑤셔놓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들고 그렇다고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주기랬어 뭐했어? 뭘 했다고 이 순간까지도 잘난 척이야. 그동안에 엄마가 부모님께 한 거에 비하면 형은 남만도 못해. 재수 씨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디서 개소리냐고. 자기 형을 거의 한 대 칠 뿐이기였습니다. 저도 말리고 제 딸도 말렸지만 남편은 온몸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아무 말 못한 채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울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힘겹게 말씀하시길, 그러지 마. 그래도 네 형이잖아. 나 죽으면 니들이 모셔야 되는 사람이잖아. 모셔야 된다. 그동안 제가 모든 걸 참으며 살았지만 아주버님 모시는 일은 절대 못하고 할 수 있어도 안 할 겁니다. 네,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남편도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이었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엄마지만 그래도 애써 힘겹게 할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왜 형을 모셔? 절대 안 모시고 안 챙길 거야. 엄마 돌아가시면 완전 영 끊고 살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속상하면 엄마가 오래오래 살면서 큰아들 챙겨. 그리고 형도 사람이면 나 이해하지? 형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대접받길 바래. 설마 기대하는 거 아니겠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모시고 싶어 해도 내가 말릴 거야. 형을 위해서 안 할 거야. 건방 떨면서 인생 허비한 대가 뼈저리게 느끼라고. 어머니는 그러지 마라. 네 형 불쌍해서 어쩌냐 하시면서 계속 우셨지만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와 딸을 억지로 끌고 집에 왔습니다. 딸애가 연신 할머니 불쌍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한 게요. 20년 전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님께 결혼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오면서 저 혼자 예상하고 기대했던 시나리오가 거의 100% 맞았습니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남에게 모진 소리 들으면 언젠간 저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겠지 상상하게 되는 거. 그동안 이를 악물며 참고 살진 않았어요. 일찌감치 해탈했다고 할까요? 시부모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연습을 했고 그 말에 감정 휘둘리지 말자는 생각을 곱씹었더니 나중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저 웃기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좋은 시댁은 아니지만 딱한 시댁이기에 조만간 창거리 사서 들려야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